내일 8월 6일은 75년 전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무수한 희생을 치르고서야 일본은 항복했지만 그 길고 깊은 상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1년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다. 1945년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전쟁은 일본에 점점 불리해진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다. 1945년 8월 15일 결국 일본은 항복선언을 한다. 미국은 원자폭탄을 어떻게 만들게 됐고 이후 우리나라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102주년 3.1 운동을 기념해서 이 독립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과 1945년 광복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임영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에 진주만 공습을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가만히 있던 미국을 건드리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죠. 1945년 6월 23일에 오키나와가 미군에게 함락됩니다. 이제 일본 영토가 이제 직접 함락되기 시작했고 본토 앞에 미군 이제 코앞에 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독일은 이미 한 달 전인 5월 4일에 항복을 했어요. 이탈리아는 뭐 그 전에 항복했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만 남은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의 전력이 전부 일본에 집중될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끝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를 역전시킬 가망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연합국이 이제 포츠담 회담을 열어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우리한테도 중요한 건데 1943년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중국이 카이로 회담을 해서 유명한 카이로 선언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또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잖아요. 승전국의 나눠먹기.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이 전쟁 끝나고 이렇게 식민지 뺏고 이런 거 안 한다. 이제 이런 세계는 없다. 네. 이렇게 되면서 한국을 아예 명시를 합니다. 강대국에 점령되었던 식민지도 다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상으로 한국도 정확하게 명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포츠담 회담에서 이게 다시 한번 선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의 패망, 즉 한국의 독립이 눈앞에 온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본이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군부와 정부만 국민들을 볼모로 잡아서 옥쇄론 펼쳤잖아요. 이런 말도 참 다 위험한데 누가 말하기를 정말 단어로 말로 포장해서 이렇게 멋있게 바꾸는 게 최고의 단어가 옥새래요. 이게 옥처럼 부서진다는 건데 네. 저도 옥을 깨본 적이 없어갖고 옥이 예쁘게 깨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아무튼 옥새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어떤 그 강렬한 뭐를 줘서 아니 따지고 보면 전멸한 건데 그렇죠. 이게 옥새 하면서 이상한 분위기를 막 몰고 가게 되죠. 그러더니 실제로 일본 본토에 연합군이 들어오면 이제는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다 죽창 들고 싸우면서 옥쇄하겠다고 사방에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같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요때만 해도 미국에 일본 연구자가 없다고 할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그걸 하시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아는 건 실제 사이판 같은 전투를 해봤더니 이것들이 그냥 죽더라. 네. 그 유명한 사이판 자살 전력 같은 데서 네. 미군 병사들은 정말 엄청나게 충격받았대요. 아니 자기들 전쟁 관습에서는 이렇게 군인도 항복하면 일단은 그럼요. 건데 민간인이 자살을 왜 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유럽이나 미국은 항복, 목숨 걸고 싸우다 항복 그러면 끝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폭력 좀 이렇게 그렇죠, 나쁜 그렇죠. 애들이 뭐 포로도 학살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네. 원칙은 이런 게 아니거든. 네. 근데 민간인이 심지어 젖먹이 애까지 갖고 뛰어내리고 동물 안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폭탄도 거기서 폭탄에서 자폭해서 죽고 심지어는 민간인을 앞에다 방패를 세우고 일본군이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서 얘들은 이상한 민족이구나라는 게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민간인이 저런다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이 얼마나 이 일본이랑 아시아에 대해서 잘 몰랐느냐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 군견 훈련소가 있습니다. 군견 훈련소에서 일본군을 찾아내는 군견을 훈련시킬 때 미국에서 그럼 일본계 미국인들한테는 그런 일본인들한테 나는 냄새가 날 거야. 그래서 그런 일본계 미국인들을 모집을 해서 군견한테 냄새를 맡게 시켰어요. 네. 근데 문제가 먹는 것도 틀려. 그냥 이 친구들은 미국인이잖아요. 네. 사실 미국 본토에 사는. 효과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미국은 전쟁 당사자국인 일본에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좀 이렇게 민족 이런 게 민족은 뭔가 다르다. 히틀러도 그랬잖아요. 뭐 게르만 민족은 다르다. 이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다른 인간이라는 이런 기본 개념들이 깔려 있는데 그런 짓을 하니까 정말 더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너 죽고 나도 죽어 라고 덤비니까 희생이 점점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2년 5월에 필리핀이 일본군한테 함락될 때 그 유명한 콜레이도로 전투에서 이제 그 미군들이 싸우다가 항복하잖아요. 네. 그때 미군이 11,000명이 포로가 돼요. 네. 전사자가 80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800명 전사하고 이제 식량 떨어지니까 11,000명이 항복을 한 거야. 그렇죠. 네, 네. 나중에 미군이 1945년에 필리핀 탈환하잖아요. 일본군 전사자가 무려 34만 명이에요. 포로는 이게 거의 1000단이에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네. 그리고 부상이 12,000명이에요. 네. 이게 한번 생각해봐. 보통은 부상자가 전사제 몇 배죠? 10배는 나와야 네, 정상. 네. 좀 전사자가 중상자만 해도 너무- 5배 이상 나온다고. 34명 전사자의 부상이 12,000명이면 30분의 1이야. 네, 34만 명. 네. 예, 그러면 부상자도 다 그냥 죽였거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와, 옥새론으로.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 미군들 입장에서 근데 이게 필리핀에서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그치, 죽어주니까. 저렇게 죽어주니까 네. 덕분에 미군은 안 죽는단 말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고맙잖아. 근데 이게 이제 이오지마랑 오키나와에 왔더니 일본군 애들이 그냥 옥새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라는 작전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인드가 나오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미군들이 계산을 해보면 필리핀에서 일본군이 34만이 죽었으면 미군도 34만이 죽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민간인까지 가세하면 그때 이제 희생자를 거의 1억 얘기했잖아. 민간인까지 가세해서 1억이 죽겠다 그러면 미군도 1억까지 안 죽겠지만 엄청나게 죽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죽게 되면 미국 내의 정치적인 입지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미국은 벌써 2차 세계대전을 너무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죠. 근데 다행히 이제 유럽 전선은 정리가 됐고 남아있는 게 태평양 전선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해서 전략을 육군과 해군에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짰습니다. 약간이에요? 이쪽은 맨날 완전 다른데 그래도 이번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각 군의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또 개연성이 있어요. 예. 일단 육군은 본토 결전을 수행해야 전쟁은 끝날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병력이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해서 지상전을 치러야지 이 전쟁은 끝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깃발 꽂으면 이긴다라는 게 이제 육군의 어떤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네. 예. 작전명은 몰락 작전입니다. 이름부터 뭐 그냥 뭐를 원하는지가 딱 네네. 나오죠. 작전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냐 하면 바로 전년도 1944년도에 지상 최대 작전이라는 오버로드 작전을 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1944년 그때만 해도 그게 지상 최대의 작전인데 네. 몰락 작전은 그거보다 훨씬 규모가 커서 이 투입되는 병력 수만 100만 명 이상 그리고 100만 명? 각종 전투 장비는 오버로드 작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이 작전 자체가 규모가 훨씬 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작전을 개시하면 많은 미군이나 연합군이 죽을 것입니다라고 대통령한테 말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전을 위반했던 마셜 장군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죽였다, 혹은 그냥 그렇게 예상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작전을 개시해도 지상군의 병력이 그렇게 많은 전상자가 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근데 이 트루먼 행정부도 바보는 아니죠. 네. 아니 지금 전원 옥세를 한다고 하고 일본은 그리고 정보에 의하면 우리의 상륙 지점을 일본이 다 알고 있는데 뭐 몇만 명 정도의 전상자가 난다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상 막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면 그럼 어떻게 해? 정치적인 생명은 어떻게 해? 그럼요. 이런 걱정을 하게 된 네. 거죠. 반면 해군은 자 지상전까지 가서 이 전상자를 많이 낼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해상 봉쇄를 하면 된다. 일본은 섬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연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네. 모든 중요한 보급품이 다 해상으로 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봉쇄를 하면 주요 물자들이 유입이 안 돼서 말라 죽을 것이다. 어허. 실제로 미 해군이 봉쇄를 하자 일본의 경제가 최악을 넘어서 파탄 단계까지 가요.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아사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군용기조차 연료 부족으로 정해진 훈련도 못하고요. 네. 심지어 정해진 군사 작전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게다가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 예전에는 고공에서 야간에 고공으로 폭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효과는 그렇게 미비했다고요. 네. 그런데 전쟁 후반기로 가면서 일본군의 이 방어 능력이 점점 떨어졌죠. 그러니까 대공 방어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냥 아래 저고도로 해서 적어도 지역 폭격을 해버리자. 게다가 일본의 대도시들의 집들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소위탄을 이용해서 그냥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쿄 거주 인구가 6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급감을 해버립니다. 아, 그게 도쿄 대공습.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군은 이렇게 계속 폭격을 하고 우리가 해상 봉쇄를 하면 언제일지는 모르나 일본은 분명히 항복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리의 피해는 좀 줄이고 조금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자. 이게 해군의 전략이었어요. 그럼 사실은 해군 전략을 택하면 되는데 뭐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육군은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맞아.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만 해도 일본 민족이라는 건 참 이상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실제로 그렇게 했으면 도쿄 대공습 같은 거 한 2번만 더 했어도 항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당시 미국 사람들 야 애들이 정말 이상한 애들이다. 그리고 사실 민간인이 죽창 들고 이오지마나 이상하죠. 오키나와는 동굴진지에서 기관총 놓고 하니까 1대1로 죽는 거지. 민간인이 무슨 죽창 들고 나와서 1대1로 죽어.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민간인은 그렇게 또 독하지 않아요. 네. 걔들은 또 항복했다면 딱 그럼요. 끝이라고. 네. 근데 미군이 알고 있는 민간인은 사이판이나 이런 데서 본 민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당시로는 엄청난 장기간에 그리고 나중에 봉쇄해가지고 아사자 생겼다고 그러면 이거는 폭격해서 민간인 죽는 거 또 다릅니다. 이건 진짜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그리고 전쟁이 아니다 이거. 네, 그리고 솔직히 이건 제 가정인데 만약에 그랬으면은 일본에 당시 한국 사람이 100만이 넘게 살고 있었고 사실 조선도 이쪽하고 또 관련이 있는데 아마 우리 민족이 엄청난 또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럼 뭐라도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육군의 전략으로 갈까, 해군의 전략으로 갈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핵 개발에 성공을 해요, 미국이. 그러니까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육군, 해군, 핵 개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핵폭탄까지. 그때 핵이 성공을 해요? 언제부터 개발을 한 건데요? 예, 그냥 후딱 만들어서 후딱 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네,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개발 자체는 상당히 오래 전에 시작이 됐는데 철저한 보안이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정말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몇 명 말고는 몰랐다고 해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도시 괴담이 있어가지고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 블록버스터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도 요게 많이 이름이 등장을 했었어요. 맞아요. 예, 막 그런 각종 콘텐츠에 많이 등장을 네.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폭탄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사용한 곳은 미국이지만 사실은 미국이 선두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1938년 후반에 유럽에서는 우라늄 원자핵 분열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가 실험에 성공하면은 그게 논문이 나오잖아요. 네. 처음에 논문이 나오다가 인위적으로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어. 그러면서
야, 이거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 근데 과학자들은 알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지. 네. 잠깐만. 그러면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거 큰일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죠. 석학인 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대통령한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여러 과학자들이 기안을 하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친필로 서명을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그 서한을 전달을 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한을 딱 보니까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가 힘을 합쳐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과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독일이나 주축국보다 먼저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게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아인슈타인이 나오지만 이게 재미난 게 이게 사실 독일이 먼저 시동을 걸었는데 네. 이 핵폭탄 만드는데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 양자 물리학인데 양자 물리학의 선두주자가 독일이었어요. 네. 이걸로 노벨상 수상자가 둘이나 나왔고. 엄청났죠. 예. 그리고 이게 또 재미난 게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게 원래 유대인의 속성인지 박해를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도 양자 물리학은 유태인들이 거의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치가 집권하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이 독일 과학자들이 전부 미국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그때 미국에 와 있었대요. 네. 무슨 일로. 히틀러가 수상됐다 그러니까 바로 대사관 가서 나 일로 망명할래.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 둘이 다 미국으로 와버립니다. 수십 명이 와요. 결국 두뇌는 한순간에 이쪽으로 다 온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황당한 게 뭐냐면 최근에 다큐멘터리가 몇 개 나왔는데 이 독일이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거랑 관련돼서 이게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왜 그 중수공장 폭파고 막 여러 가지 있고 막 한데 네. 최근에 이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독일이 선두로 가고 연구한 건 맞는데 핵폭탄 만들 능력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히틀러가 조금 이렇게 사기 진작시키느라고 야, 우리 엄청난 거 만들고 있어. 이렇게 좀 흘리긴 했대는데 실제로는 전혀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맨하탄 계획에서 이 핵폭탄을 제조하려면 전 여기서부터 제 전공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엄청난 규모의 공장이 필요하다. 당시 포드 공장보다 몇 배는 더 컸대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만드는데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그거 만들 땅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왜 비밀리에 지하에서 만들고 속 거짓말이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독일이 이런 거대한 공장을 만들었으면 바로 폭격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들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독일은 핵폭탄 만들 능력이 없다. 괜히 겁먹은 게 엉뚱한 결과를 낳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핵폭탄 연구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맨하탄 프로젝트니까 맨하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프로젝트 명은 이 뉴욕의 맨하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럼 그거랑 관련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주요 연구소와 이 각 연구 시설의 위치는 1급 비밀이었습니다. 그냥 아니 이름만 이거 비밀이었는데 지금도 안 알려줬어요? 그럴 리가 아, 없잖아요. 지금은 알려졌죠. 네. 그래서 미국 각지와 캐나다에 분산돼 있었어요. 주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캐나다에서 가져오고 네. 그리고 제작이랑 연구소는 각지에 분산돼 있었죠. 물론 굵직굵직한 큰 연구소들은 몇 군데 있었지만요. 기술과 연구 측면의 지휘관은 잘 아시는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였고요. 오펜하이머. 그리고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총책임자이자 예산과 인력 등을 주관하는 지휘관은 레슬리 글로브스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은 대령에서 이제 장군으로 넘어가는 사이라서 그냥 보통 통칭으로 장군이라고 그냥 부르더라고요. 레슬리 글로브스 장군은 MIT를 졸업하고 공병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자기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단시간 내에 그 일을 완벽하게 끝내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에는 최고의 적임자였죠. 맨하탄 프로젝트에 중요한 두 가지 키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속도와 그리고 보안이었습니다. 네. 예. 주축군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됐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이 무기화하는데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 누구도 몰랐어야 돼요.
박 기자님이 한 얘기를 듣고 나서 들으니까 재밌네요. 왜냐면 독일은 만들 능력이 여기 없는데.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면서 심지어 자신의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조차 모르게 일을 진행을 합니다. 트루먼이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나중에 대통령 될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맨하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지한 거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사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뒤에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대통령 됐으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대통령이 됐으니까 모든 국가 기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굵직한 게 이거였던 거죠. 야, 딱. 트루먼 쇼. 대단하다. 그러면 세계 과학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자본을 들여서 지금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한테는 꿈의 연구였죠. 이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놨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과학적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죠.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지원이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이게 무기고 그리고 이 무기가 탄생된 뒤로는 탄생하기 전과 탄생한 뒤에 인류의 생활이 바뀔 거라는 거를 점점 그렇죠. 알게 된 거예요. 악마를 멈추기 위해서는 다른 악마를 깨워야 되는 순간이었죠. 그럼 이 핵폭탄이 언제 완성이 되나요? 예, 1945년 7월 16일에 뉴멕시코주에 있는 폭격 훈련장에서 인류 최초의 핵폭발 실험이 성공에 종료가 됩니다. 이 역사상 최초의 핵폭발 실험의 이름은 트리니티라고 했는데요. 사용된 폭탄의 이름은 가젯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젯이 그때 당시에 그 폭탄을 그냥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맨하탄 프로젝트 내내 핵을 핵이라 부를 수 없어서 그냥 핵을 지칭하는 단어가 가젯이었다고 합니다. 나와라 맞는 가젯 파일. 그렇죠. 그런데 나라 만능 핵이 된 거죠. 1945년이면 이 한참 태평양 전쟁을 진행할 때 이 핵폭탄 실험이 성공을 한 거네요. 이게 이제 막상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런 끔찍한 무기를 써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사실 고민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게 작전에 참여했던 그 조종사나 대원들도 그 후에 운명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내가 어쨌든 이게 뭐 어쩔 수 없던 거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이게 큰 죄악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못 견디는 사람으로 나눠졌다고 하는데 결국 이게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당시에 테이블에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백악관 회의에서도 계속 이게 논쟁이 되는데 황당하게도 3월 달에 벌어졌던 도쿄 대공습이 문제를 해결해 줘요. 사실은 도쿄 대공습이 더 많이 죽었거든요. 그 제가 아까 이런 공습 두세 번 했으면 일본이 항복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공습 두세 번 했으면 핵폭탄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렇겠죠. 몇백만이 죽었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습하는 거하고 한 발로 뭔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엄청나게 터지는 거하고의 이 효과가 다르다는 거지. 원주민 앞에서 총 빵 쏘고 비슷한 거.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또 문제가 방사능 문제를 몰랐어요. 그 폭탄으로만 이해를 몰랐다기보다 거의 몰랐다고 봐야죠. 과학자들도요. 사실 방사능의 위력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거에서 이게 아직 많이 공지가 안 돼 있었어요. 과학자들도 피폭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네. 그 왜냐하면 그 폭격하고 나오는 폭격기도 뭐 조심해라라는 수준이었지 아무 장비가 안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이게 집단으로 가서 재래식 폭탄으로 죽이느냐 원폭으로 한 방 해서 뭔가 이 효과를 노리느냐 어떤 그런 식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미군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핵에 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이 핵을 투발한 뒤에도 만약에 일본이 계속 저항을 하면 몰락 작전을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군에서 만약에 핵에 대해 잘 알고 방사능이 어떤 그 문제를 낳는다라는 걸 알면 지상군 병력을 투입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상군 투입 계획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군도 잘 몰랐다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핵폭탄 실험할 때 참여했던 누가 알겠어. 그 군인들 다 피폭돼 갖고 난리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이 당시 원자폭탄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나요? 예,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리틀보이는 길이가 약 3.3m, 그리고 지름이 71cm, 무게가 4.7톤 정도이고요. 그리고 폭발력이 TNT로 약 1만 5천 톤급. 보통 핵폭탄의 위력을 이야기할 때 킬로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15킬로톤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펜맨은 길이가 3.2m, 지름이 1.5m, 무게가 4.6톤입니다. 그리고 폭발력은 TNT로 약 2만 1000톤급, 그냥 21킬로톤이죠. 이 연합군은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항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총리가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우리 생각 없어, 거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총리 위에다 좀 떨어뜨려 주면 안 되나요? 맞아. 사실은 왜 사람들이 도쿄 그 황궁 위에다가 투하를 했어야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은 이 전쟁을 마무리해서 일본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는 보호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나중에 써먹어야 된다가 더 어울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죠, 박사님? 근데 그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결국 나라를 완전히 지도상에다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은 전쟁 후에 감정을 놔둬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3.1운동 했지만 지금 우리는 왕들에 대해 별로 존경심이 없고 네. 오히려 네가 뭐 무능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3.1절 때 조선에서 기차 타고 관중들 군중들 몰리는 거 봐요. 왕은 뭐 목숨이었죠. 더욱이 일본에서 천황을 만약에 미군이 제거했다 그러면 국민적 정서. 그 뒤에 거기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리고 천황을 싫어하던 사람도 일본 천황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까지도 아마 그걸 붙들고서 이럴 거야. 그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교토였어요. 어떤 사람 이 타겟을 정하려고 포탄이 2발밖에 없잖아요. 그건 비밀이었지만. 비밀이요? 네. 그때 엄청 갖고 있는 척했거든 사실은. 누가 2발 떨구고 나서 이제 없어 그렇게 안 했다고. 또 떨군다 그래서 항복한 거잖아. 그러니까 2개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도시가 어디냐 고민을 했는데 누군가가 교토를 떨어뜨리자. 도쿄는 이미 초토화됐으니까. 그리고 천황을 죽일 수 없다면 일본의 상징과 같은 진짜 수도였잖아 거기가. 교토에 떨어뜨리자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미국의 몇 명 없는 전문가들이 말린 거예요. 교토를 날려버리면 일본의 그야말로 역사와 이걸 다 날린 것 같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은 난리 난다. 나중에 이 뭐랄까 하여간 이 관계 국가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감정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저기 2차 세계대전 때도 로마를 파괴하면 안 된다고 이 독일군이 스스로 철수하고 파리도 이거 육사적인 도시라 파괴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철수하고 이런 게 꼭 미담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네요. 전쟁 후에 굉장히 중요해요. 연합군은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의 항복과 한국의 독립에 대해 논의한다. 전황이 불리해진 일본은 항복을 거부하고 전 국민의 옥쇄를 선언하고 결사항전한다. 미국은 인명 피해 없이 일본을 압박할 새로운 군사작전으로 고민에 빠진다. 결국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비밀리에 개발한 핵무기를 일본 본토에 투하하기로 한다. 최후 통첩을 일본 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핵무기 사용이 승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8월 6일 새벽에 B-29 세대가 일본 본토를 향해 출격을 하게 되죠. 네. 에놀라 게이 그러니까 그 세대 중에 하나의 B-29의 이 콜사인이 에놀라 게이인 거예요. 네. 에놀라 게이에는 원자폭탄이 리틀보이가 장착이 돼 있었습니다. 이 폭탄이 얼마나 신형이고 새로운 거였냐면 이거를 만약에 다 조립을 해놓고 무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활주로나 지상에서 터질까 봐 비행기에 기내에 싣고 이제 한참 일본으로 가면서 그 안에서 활성화를 시킬 정도였어요. 혹시 터져도 두려움이 워낙 있었군요. 예, 혹시 폭발을 해도 비행기 안에서 터지면 그냥 피해가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미군한테도 이게 안정화가 100% 된 이 무기 체계가 아니었던 거죠. 8시 15분 한참 출근 시간으로 바쁜 히로시마 상공에 리틀보이가 투하가 됩니다.
당시에 히로시마에는 25만 5천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뻥 하고 최초 폭발이 일어나자마자 7만 명이 그야말로 증발을 해요. 정말 뭐 농담을 하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너무 분위기가 무거울 수는 없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슬픈 일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이걸 그 몇몇 안 되는 군부에 의해서 이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사실은. 제가 히로시마 갔을 때 네. 어디 길거리에서 거기 이제 길거리에 이런 비들이 있어요. 여학교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네. 도심에서 터졌으니까. 근데 그때 2, 3학년은 없었고 뭐 네. 학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 그때 학생들 동원해서 학교 짓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학교 정리한다고 1학년 입학생들만 하고 선생님들만 와 있었대. 네. 그래서 그 학년은 거의 통째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요만한 비석 세워가지고 그 생존자들이나 선후배들이 계속 매년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여간 누가 전쟁을 일으켰냐 이런 걸 떠나서 네. 민간인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 1학년 여학생들이 사라진 게 평생 그게 기억에서 지워지겠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 특히 민간인 희생이라는 건 참 비극적인 거죠.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히로시마는 일본에서 10번째, 뭐 11번째 정도 도시고, 네.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중국 담당 사령부가 있었어요. 이때는 다 뺏겼지만 일본이 그래도 태평양 전체를 하다 보니까 뭐 이쪽 담당, 뭐 남태평양 담당 이런 사령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중국 담당 군광부 사령부가 있었고, 그게 그 폐허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근처에 이제 군항도 있고 해서 여기가 또 병참하고 군수 기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4개 도시를 뽑을 때 히로시마가 무조건 1순위로 뽑습니다. 히로시마는 이제 지형이 독특해가지고 항구 도시인데 바다가 남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왜 우리가 삼각주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강물이 흐르면서 쫙 퍼져가지고 네. 부채살 모양으로 퍼지는데 여기가 이렇게 된 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지도 보시면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계속 쪼개지면서 바다로 흘러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잖아요. 예, 뭐 하긴 살기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강물이 쪼개지니까 쪼개지는 데에 세로로 다리가 걸렸는데 그 쪼개진 사이에 섬이 생긴 거예요. 하중도라고. 그 정말 다리가 희한하게 네. 다리가 이렇게 걸렸고 그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T자형으로 떠나 있어요. 다리 중간에. 그래서 이게 T자형 다리가 딱 걸려 있는데 이게 이제 원폭 떨어뜨릴 때 폭격 지점이 됩니다. 왜냐면 시야 확보가 예, 당시 이렇게 쭉 가다가 딱 T자 마크가 보이니까 거기가 타겟이니까 타겟이라고 하나? 표시가 돼요. 네. 아니 근데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게 정말 슬픈 거죠. 일본이야 전쟁 당사자 국이니까 그렇게 뭐 피해를 받아도 뭐 할 말이 없다고 치고. 근데 당시 히로시마에 거주하던 조선인 5만여 명 중에 10분의 1이 사망한 걸로 추정이 돼요. 다량의 방사선에 피폭된 생존자들 가운데 이 상당수는 짧게는 수년, 그리고 뭐 길게는 수십 년 뒤에 여러 종류의 암이 또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때 저희 어린 시절에 이 배웠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나는 히로시마에 살지 않았네. 뭐 이런 얘기 뭐 이 노래가 있었는데 처음 듣긴 하지만.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원자폭탄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 노래를 듣고 얼마나 방사능이 무서운 거길래 할아버지가 살던 데에서 폭탄이 떨어진 게 손주들한테 영향이 있을까라고 막 두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분들한테 2대, 3대 거쳐서 계속 이런 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상한 병들이. 네.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그냥 한 번 써서 뻥 하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기체계 이 전문가들은 원자폭탄을 사용함과 동시에 우리는 미래의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로시마의 또 다른 문제가 조선인 진용공들의 거주지가 또 그 폭격을 받은 그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컸죠. 이때 희생자 중에 이 조선 의친왕의 아들이었던 그 이우 왕자가 있었죠. 사실 살아 있었으면 정통 왕손에서 딱 굉장히 레벨이 높은 양반인데 이 양반이 또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유는 11살에 이제 일본에 끌려가서 당시 왕족들의 정통들은 다 육사 입학, 일본 육사 입학을 시켰으니까 강제 예, 일본 육사해서 또 이제 젊고 그러니까 중국에도 파견 가고 막 그래서 중요한 지역에 파견을 갑니다. 전투에는 안 나갔지만 그래서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국에 그 서열 깊은 왕자가 일본군에서 같이 싸운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은 그래도 계속 근무하는 거 거부하고 뭐 정말 죽는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할지라도 반항도 하고 그렇게 내가 조선의 왕자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무단으로 핑계대고 조선으로 왔다는 말도 있고 다시 일본 본토로 근무하려니까 뭐 그래서 한국에 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프다 뭐 아들 아프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안 가고 있었는데 군 복무를 안 하기 위해서. 예. 네. 근데 이제 막 가라 그래가지고 버티고 버티다가 일본으로 갔는데 그게 히로시마였어요. 그것도 딱 폭탄 떨어지기 한 달 전 7월 달에 거기에 가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제 피폭이 됩니다. 아이고. 근데 그럼 지금 그 원폭 투하 지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 평화공원이라고 써져 있고 그 원폭덤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폭발했던 약간의 그 유적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가면은 외국인들이 의외로 많이들 옵니다. 근데 재미난 게 폭탄이 이제 좀 날아가다 삐뚤어져가지고 어느 병원 상권이 터졌어요. 아이고야. 그 병원 건물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들은 꽤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 그 병원은 목적을 갖고 진짜요? 날아갔는데 제가 성을 확인해 봤더니 네. 이름이 같으니까 아마 3대째 병원을 하는 모양이에요. 아, 거기에 다시 다시 지어서.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거기 원자력 막 이렇게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거기 평화공원이라고 해서 그 마을 하나가 없어진 데는 지금 평화공원이 돼 있고 그 원프 주변에 그 병원 그 거리부터는 이제 유지가 되는데 정말 신기한 게 그 병원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게 더 신기해. 환자가 안 올 것 같은데. 진짜 저 절대 안 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위력이라는 건 분명히 지금에 비하면 약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1945년에 핵무기가 처음 개발됐을 때부터 위력이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네. 현재까지 어허.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1945년 리를 보이가 개발이 됐죠. 네. 이 폭탄의 위력이 15킬로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펜맨은 22킬로톤 정도죠. 어허. 그런데 2013년 북한에서 3차 핵실험을 했었죠. 네. 그때 위력이 6에서 7킬로톤이에요. 어허. 다시 말하면 그 핵실험했던 게 만약에 지상에서 제대로 터졌다. 그러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위력이라고 어허. 보시면 돼요. 옛날에 무기화된 게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핵실험을 그 원자폭탄의 절반 정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력이 옛날 리들보이하고 펜맨은 될 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수소폭탄은 그러면은 위력이 어느 정도냐? 1메가톤 이상입니다. 메가요? 예, 예. 그러니까 100만이죠. 1000만이 넘어가 100만. 예, 예. 그러니까 이 100만 개의 TNT가 동시에 뻥 하고 터지는 그런 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그래서 수소폭탄은 1메가톤 이상의 이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100만 톤 분량의 TNT가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위력입니다. 반경 6.5km 정도 도시를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이죠. 서울 정도는 거의 다 초토화되네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실전에서 터진 거는 그때밖에 없잖아요. 히로시마 그렇죠. 나가사키가 없는데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이제 흔히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터진 다음에 그냥 거의 지평선 보이듯이 그냥 이렇게 벌판이 돼버린 네. 사진들이 꽤 있는데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콘크리트 건물들은 남아 있어요. 네, 콘크리트. 이게 사실 일본이 다 목조 건물이어서 이렇게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복구한 것도 있는데 뭐 유리창은 다 떨어져 나가고 골조 뒤틀리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벽면은 서 있어요. 있어요? 건물 오. 형태는. 근데 제가 이 말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약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약한 것도 이 정도인데 요즘에는 콘크리트 건물이고 뭐고 없이 저렇게 된다고 보셔야지. 그리고 훨씬 더 넓은 범주로. 근데 이게 한 발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 발 더 가죠? 예, 히로시마 원폭 후에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자 이제 사흘 후에 또 다른 원폭이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3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 3만 5천 명이 그나마 군인이면 모르겠는데요. 일반인들, 게다가 폭격 구경한다고 나온 아이들, 정말 많은 희생을 낳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많이 다쳤어요. 네. 근데 하여간 그런 비극을 생각하면 다 끔찍한 것이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항상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소위 명예로운 항복이라는 것인데 유럽 전쟁에서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싸우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명예롭게 항복해서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생명을 군인들도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명예로운 것이다라는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현장 적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게 어디까지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생각한 게 이게 일본 군국주의예요. 그런데 일본은 이걸 극한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최선을 다한 거다라는 논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민간인한테까지 적용해버리는 거죠. 사실 일본도 그 전국 시대 때 잘못된 것이 군인들은 무조건 끝까지 싸워서 죽어야 되고 활복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러나 민간인들은 또 구경하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이게 근대 국가로 오더니 민간인까지 같이 죽어라 이런 구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이 더 잘못된 확산으로 와버렸던 것. 이것이 참 잘못됐던 것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거는 일본뿐 아니라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 이론인데 어떻게 하다가 전쟁은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국가의 전투 의지를 끊어야 이기는 것이다 라는 이론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국가의 전쟁 의지를 끊으려면 국민의 전쟁 의지를 끊어야 된다. 그렇죠. 국민의 전쟁 의지를 끊으려면 어떻게 되냐? 국민들을 죽이면 된다. 도시공수. 못 살게 굴면 된다. 집 태워버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만 싸우지 할 거 아니냐. 이런 희한한 이론이 나와가지고 이게 20세기 전반 거의 월남전까지도 공식적 전쟁 이론으로 살아남아 있다가 이게 정말 큰 비극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자꾸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인간이 집단으로 가서 이익을 다투게 되면 합리적이 된 적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집단적인 합리성의 상실, 집단적인 욕망이 상식을 넘어서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를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그래도 비극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패망으로 독립을 얻게 되죠. 네, 1945년 8월 15일에 포츠담 선언에 따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이 방송이 저도 어릴 때는 가끔 이거 나왔는데 요즘은 이게 안 나오더라. 야, 이걸 직접 방송에서 들으셨다고요? 아 이거 8.1절 되면 이게 나왔어요. 8.15 저기 기념식 되면 방송 같은 데 이런 거 나오곤 했어요.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히로히토 일왕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태평양 전쟁 항복 선언을 한다. 以上の措置をもって自局を九州戦と保し共に重量なる汝市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四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る。そもそも帝国市民の同盟を張り安保共栄の楽しみを共にするは放送放送の違反にして真の権限語るところ旧米英二国に宣戦せるゆれんぼまで 이로써 우리나라는 35년 동안의 일지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는다.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그 떨리는 목소리. 네, 추금기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 생기면서 예. 나오는. 진짜요? 예, 기자님도 들으셨어요?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천왕의 목. 기억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거 말고 녹음된 걸 들으니까. 그럼요. 지금도 방송에서 종종 어떤 때가 되면 나오니까요. 근데 이거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라디오가 오히려 한국에 이렇게 보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방송을 못 들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막 독립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루머냐 그래갖고 안 믿는 분들 많았대 시골 같은 데서. 근데 이게 딱 끝나자마자는 거리로 엄청 막 시민들이 막 쏟아져 나왔겠네요. 대한독립만. 그게 이제 도시 같은 데서는 바로 되는데 없는 곳은 그렇죠 없는 시골이나 농촌에서는 어디서 막 이러면 뭐야 이렇게 되는. 내일은 비가 오려나. 네, 그렇게 한국은 독립을 외치고 이제 3년 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무엇을 좀 생각해보고 가면 좋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쟁을 선택하는 순간부터가 사실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진행하면서 지도자의 아집이라든가 잘못된 판단은 더 큰 최악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전쟁을 사전에 막고 해결하는 것이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평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핵 무기가 벌써 지구상에서 사용됐다는 건 비극인데 앞으로 그런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죠. 특히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했을 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수백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던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조상들도 많았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10년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분들의 이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는 독립을 되찾았죠. 그 선조들께서 외쳤던 만세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